안녕하세요. 정신을 깨워주는 글로벌 리더들의 북토크 정글북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 도서는 폴 크루그먼 외 25명의 저자가 쓴 코로나 경제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현실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크게 다가갔었겠구나 하고요. 자, 현 시대를 바라보는 10대 아이들의 목소리입니다. 이번 발표 시간은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틀림없이 유익한 기록이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럼 자랑스러운 우리 학생들의 발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헤르덴트와 시장의 돌멩이팀이 어성수, 박혜윤, 이채은입니다. 저희는 코로나 경제전쟁이라는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반이 통사 경제 시간 때 전멸한 경력이 있는데요. 사실 이번 시간에도 전멸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코로나에 대해서 조사도 많이 해봤고 외교적, 정치적,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경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구원해주러 온 돌멩이들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면 잘 들으세요. 수면제가 될 겁니다. 네, 일단 책의 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진한 형광 오렌지 컬러로 2020년 올해의 컬러입니다. 일단 앞에 마스크를 지폐가 쓰고 있고 뒤에는 Act fast, do whatever it takes 라고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책을 요약해주는 문구인데요. 이 책의 구성은 1부, 2부,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희는 각 한 부씩 맡아 핵심만 정리하고 후에 한국이 코로나 사태 때 경제적 대처를 성공적으로 했는가에 대한 토의를 한 뒤 느낀 점을 마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대충 요약을 해드린 이유는 저희가 앞으로 할 토의가 이 책의 내용을 잘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종류의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설명하는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어떠한 방향의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은 가계, 기업, 정부 사이에서 순환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경제적 타격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제가 그 책 자체에서 캡처해온 표인데요. 자세히 보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대충 화살표들의 X표가 쳐져 있는 것을 보며 그냥 한 곳에서 타격이 발생하면 다른 곳에서도 동시다발적인 타격이 발생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년째 코로나 상황이 이어지는 것처럼 경제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고요. 특히 경제 문제가 장기화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먼저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겠지만 반대로 하락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세계의 경제적 타격이 있겠죠? 이에 따라 이 책의 저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지나치게 적은 조치보다는 과도한 조치가 낫다. 둘째, 가능한 기존의 메커니즘을 이용하라. 셋째, 필요하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명하라. 넷째, 대응 과정을 다각화하고 중복지원과 부작용을 감수하라. 다섯째, 민간 부문의 협조를 끌어내라. 여섯째, 활발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하라. 이게 지금 저희가 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여러 국가에서 지키고 있지 않은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 정책으로는 보건에 대한 많은 투자하기,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별 지원하기, 가구의 현금 지원하기, 기업 지원하기를 제시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경제적 대처이죠. 또한 이거 외에도 지원 정책을 펼칠 때 도덕적 해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막을 수 없다면 억제와 둔화를 택하라. 즉 경기 침체 곡선을 평탄화하라. 정책 타겟을 느슨하게 잡을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1부는 위기 극복을 위한 10개의 열쇠를 제시하며 마무리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하지만 또 많은 국가들이 실패한 부분이죠. 이게 10개씩이나 되지만 이 중 여러분이 가장 흥미로워하실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만 뽑아서 말씀드리자면 첫째, 급속도로 퍼지기 전에 준비하라. 둘째, 빠르고 분명하며 단호하게 대중들에게 정책을 전달하라. 셋째, 창궐 조짐이 보이는 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빠르고 결단력 있게 시행하라. 넷째,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신속하게 긴급 지원하라. 다섯째, 디지털 시대를 최대한 활용하라. 여섯째, 각국의 독자적 조치보다 국제적 동조의 경기 부양책이 더 효과적이다. 입니다. 이렇게 1부에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면 2부에서는 이 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채은이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부에서 소개드릴 내용은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가 받은 경제적 충격의 그 경로, 그 다음에 효과, 그 다음에 팬데믹 시대에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통화 정책,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상황과 한국이 코로나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충격의 경로들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국가가 코로나 사태에 대처하는 법을 상당히 많이 연구하였고, 코로나 초기 상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적응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책이 이렇게 되기 전에 나온 책이므로 일단은 저희가 아직 많은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 하에 전부 다 말씀을 드린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경로에는 의료적 측면, 그 다음에 봉쇄 정책으로 인한 충격, 그 다음 신념으로 인한 충격, 요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먼저 의료적 측면에서는 이제 의료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막 의사 선생님 뭐 아니면 환자 뭐 그런 인력적인 부분에서 많은 생각이 나실 텐데, 이제 의료적인 부분에서도 경제적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국가의 GDP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GDP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GDP는 이제 국민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의 그 가치를 GDP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언급을 드렸죠? GDP는 국민이 이제 만든다고, 생산을 한다고. 근데 국민이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병상에 누워있어. 그러면은 GDP를 못 만들어. 그럼 GDP가 하락을 합니다. 감소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병에 걸리게 되고, 그 국민들이 이제 노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의 그런 경제적인 충격을 받는 것을 의료적 측면의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봉쇄 정책으로 인한 충격인데요. 이거는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하나의 순환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봉쇄 정책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오프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비를 못하게, 그러니까 봉쇄 정책으로 인해서 나가질 못하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그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곧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이랑 똑같죠? 그 수요가 줄어들으면은 이제 공급업체에서는 공급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공급업체는 그걸로 돈을 벌었었는데 공급업체가 이제 공장을 돌리고 회사를 운영할 그게 없어지는 거, 자금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그렇게 되면서 이제 봉쇄 정책으로 인한 충격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념으로 인한 충격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념으로 인한 충격이 되게 말이 생소하죠? 왜 경제인데 왜 갑자기 신념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은 작게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되게 많이 이렇게 알고 있죠? 주식도 결국에는 신념으로 운영되는 체제라는 것을 한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약간 유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말 많이 하죠? 떡상했다, 떡락했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이제 그 회사가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믿음과 이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방금 말했듯이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해서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어쨌든 신념으로 돌아가는 것이 경제라고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신념으로 돌아가는 경제가 신념으로 인한 충격으로 경제적인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그러면은 신념으로 인한 충격은 무엇일까? 팬데믹 초기에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인 이제 선형 예측이라는 것을 했었는데, 이 선형 예측이 처음에는 과소평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아니 별로 그렇게 확산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전처럼 조금만 이렇게 소수만 감염되고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과소평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미래는 이제 뭐 예언자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예언자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다 예측해가지고 야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래랑 과거는 언제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 이 선형 예측 자체를 우리는 일단 신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우리는 감염에 있어서 매우 과소평가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과소평가로 인해서 과소평가로 만들어진 이제 방역 정책 때문에 전 세계가 더 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과소평가 때문에 망했으니까 과대평가 해가지고 정책 빡세게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혼란이 개빡세게 일어납니다. 이제 군중들의 심리에 이제 문제가 생길 텐데, 이제 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는 뉴스, MBC, JTBC, 뭐 정부, 청와대 요런 데 엄청 이제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정부이고 오피셜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부에서 이거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야, 큰일 났다. 진짜 심각한가 봐. 야, 이거 걸리면 다 죽는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5천만 명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간단하게 한번 마스크 대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확산 이후로 이제 한두 사람이 마스크 사재기를 하기 시작했죠. 막 마스크 사야 된다, 막 코로나 이거 무조건 마스크 써야 된다,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마스크 사재기 열풍이 엄청 일었어요. 막 그것 때문에 막 폭행도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났었던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고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먼저 마스크를 이렇게 사재기 하는데 먼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또 그거에 동요해서 동참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점점 확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선행 예측으로 인한 과대평가를 통한 이제 군중 심리의 변화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념을 이용한 경제적 예측은 반응 측면에서 매우 민감하고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경제적 충격의 그런 신념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경제적 충격을 받고 공황을 겪는 세계가 추진한 통화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금리 인하는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 제로인 상황에서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결정입니다. 왜냐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막 돈 퍼줘도 날리고 돈 그렇다고 안주도 날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는 자본의 왜냐하면 이 봉쇄 정책이 실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봉쇄 정책으로 인한 충격, 자연스레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축을 하게 되죠?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다들 사회에서 배우셨죠? 합리적 선택, 저축의 역설이라고 하죠. 이제 저축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을 그냥 연장을 안 합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요. 굳이 소비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대출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게 되니 아까 말했던 자본의 한계 생산물, 그러니까 노동의 양과 그 이제 벌어들이는 소득의 양이 같다는 그 지점을 한계 생산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은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대출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수요와 그런 공급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니까. 근데 이건 너무 수요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제가 아까 계속 말했죠? 사람들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이거는 계속 수요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자면 경제가 딱 멈춘 상태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제가 다시 돌아간다 해도 지난날에 생산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한 번에 같이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서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미래 소득을 기대하고 이렇게 자금을 마구 쓰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인하 정책이 너무 섣부르다. 요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위해서 덧붙이자면 이제 바로 부동산 문제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면 금리 인하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 것입니다. 이 금리 인하로 인해 전 세계 집값이 급등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금리 인하는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은이 어쩔 수 없이 낼 수밖에 없었던 해결책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 말만 듣고 이제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안 좋은 정책이 아닌가.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제 화폐의 유동성을 증가시켜서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굉장히 좋은 장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했는데 삐끗했구나. 그냥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고 마지막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응? 네, 연대계를 한번 볼 건데요. 그래프가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히 보시면 요렇게 됐어요. 그래프가 그냥 요렇게 됐다는 사실만 아시면 될 텐데 여기에 있던 게 2월 초입니다. 2월 초하고 3월 사이 거기 그 시기에 엄청 많이 이제 확진자가 늘었었는데 중국 다음으로 수가 제일 많았었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왜 초기 대응에 우리는 실패했는지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에 대한 과소평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선형 예측을 통해서 과소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남들 다 중국, 이렇게 다른 국가에서는 다 중국발 입국자들을 모두 막았었죠? 그때 저희 나라가 이제 풀렸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엄청 확진자가 많아요. 3월달부터 2월달쯤에. 그래서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그 정도로 코로나가 심하지는 않으니까 소비 활동이나 이런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코로나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월달부터 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다행히 우리 모두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이제 진단키트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 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 박수를 받으면서 확진자의 수를 굉장히 많이 감소시켰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확진 연대기는 여기까지 보고 경제적 충격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고 지금은 또 많이 경제 상황이 나아졌어요. 이제 3분기 정도 되면은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먼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이 그 경제 상황이 거의 침체되기, 완전 무너지기 직전에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크게 중요한 두 가지만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투자 유도를 위한 기업 규제 완화. 두 번째, 일본과의 통화 수합 체결입니다. 먼저 규제 완화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 아까 말씀드렸죠? GDP의 30%는 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OECD 평균 투자 비율이 20%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은 저의 3분의 1인 10%로 굉장히 낮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나라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기업들 구제한다고 이제 지원금 같은 거 많이 풀어줬었죠. 책에서는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시키고 최저임금 많이 올렸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놓고 세제 혜택은 조금 주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제 고용 유지하라고 그렇게 착즙을 하는데 당연히 기업들은 사업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놓고 긴급자금 주면서 열심히 해 이러면은 더 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지원금 주기 전에 먼저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해내고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 기업들이 사업 의욕을 얻고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일본과의 통화수합은 뭘까요? 통화수합, 진짜 경제에 관심 없으면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겁니다. 통합수합이라는 게 뭘까요? 통합수합은 일단 사전적인 정의로는 굉장히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통합수합을 체결한 국가에, 그러니까 외환이죠. 외환을 꺼내실 수 있는 제도라고 아시면 될 겁니다. 외화 확보가 굉장히 수월해질 수 있다는,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외화 확보를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우리나라도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 많은 국가와 통합수합을 체결했는데요. 그러면은 얘네들이랑 체결했는데 그럼 굳이 일본이랑 할 필요가 있을까? 일본도 그 아시아계에 있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짱인 국가죠. 그래서 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한국의 외환 보유가 GDP에 비해 상당히 굉장히 부족한 축에 속합니다. 심지어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그 인구수가 3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외환 보유가 저희보다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항상 경제 문제가 일어나면은 우리나라는 외환이 먼저 이제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다반사죠. 그래서 책에서는 미국 및 일본과 통화수합을 체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계가 매우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옛날부터 안 좋았죠? 그래, 역사적인 문제하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2001년에 한번 통화수합을 체결하긴 했었어요. 근데 계약기간 만료되고 바로 손절을 쳐가버려가지고 이제 통화수합을 다시 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정치적인 갈등을 풀고 일본의 협의를 이끌어서 통화수합을 체결해서 외환을 충당해라. 이것이 이 책의 지침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경제 충격으로 인한 그런 경로들과 그 다음에 통화정책, 그 다음에 한국의 상황까지 모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아니 끝난 3부 넘겨봤습니다. 앞에서 태연씨가 2부에 대해 아주 휘황찬란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 부담이 조금 크군요. 사설은 잠시 접어두고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전의 내용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점을 발전시킬지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제가 이야기할 3부는 단순히 현재의 팬데믹 시대가 아닌 그 이후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와 시장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부는 총 8명의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총 3개의 대주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 둘째, 변한 미래에 다가올 위기. 그리고 세 번째, 변한 미래에서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우리입니다.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방향에 있어서 각국은 다른 성격과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중국의 경우 자국의 불투명한 독재체제를 세계적으로 옹호해왔지만, 초기 코로나19 사태 은폐에 실패한 중국 정부는 이례적인 180도 선회를 해 응급병원을 짓는 등 대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의료체계의 과부하가 걸려 많은 환자가 방치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권 침해는 단순히 중국인들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미국,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각기 다른 대처에 대한 성격과 결과는 전 세계 각국에게 경각심을 남겨줬습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바꾼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노동자들이 검사나 치료를 위한 법적 장치의 유무, 재택근무를 위한 디지털 사회의 잠재력, 경제 침체에 있어서의 회복 등 여러 부분에서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경제민족주의라는 또 다른 전염병으로 비결됩니다. 경제민족주의란 코로나19로 인해 겁에 질린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자기 주변인, 즉 민족만을 챙기고 의료장비, 약품, 달러 유동성, 지역시장, 수출기회, 심지어는 좀 더 가난한 국가들을 원조해야 할 목까지 내 집, 내 나라 안에 비추게 들려 하는, 쉽게 말하자면 경제적 이기주의 성향입니다. 이는 실제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브라질, 헝가리, 인도, 필리핀, 폴란드, 영국 등 여러 나라에서 경향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 선조들이 1920년대 불안과 혼란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 했던 것처럼 현재의 위기에서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역효과를 초래하는 비생산적인 일일 뿐이며 결국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은행 감독 기관들이 기업 대상 상호 대출 연장에 합의하고, 무역 보복과 사재기를 멈추며 교역 상대국을 착취하는 보호주의 정책이 악순환을 멈추는 등 세계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돕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화합적인 발전을 꿈꿔야 될 것이며 경제 민족주의에 맞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이후 변한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3부의 대다수의 내용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많은 정책들에 대한 이견이 이야기되었습니다. 재정을 통한 영구적 부양책, 유동성 지원 정책, 잃어버린 임금 보장 정책, 금융 시스템 보호, 검사 방역 및 치료에 대한 정책, 선택적 장기 대출 정책 등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분량이 너무 많고 솔직히 너무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안에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수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 평가하였고, 그리고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방역과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선행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기본 배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경제 민족주의에 맞서 세계적으로 각국의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3부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남겨주었고, 이는 전 세계를 사회적 심판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으로 많은 국가들이 경제 민족주의를 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이에 맞서 세계적인 연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보건 관련한 발전을 이끌 것이고, 이는 결국 각국의 시장의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어 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성수까지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주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한국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저희의 생각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제 대처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에 대해서 토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 생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의 경제 대처가 꽤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를 요약해 드렸는데, 한국의 경제적 대처는 일부에서 제시한 방향을 거의 다 충족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코로나 초기에 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원하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이거를 언제 다 쓰지, 이번 해 안에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과할 정도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코로나라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기존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거를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민청원에 한번 올라오기도 했고, 약국에는 원래 한 사람이 양을 과다 복용하지 않게 한 사람이 이 약국에서 약을 샀다 그러면 다른 약국까지 연락이 가는 그런 지역 내 네트워크 체계가 있다고 해요. 근데 초반에 저희가 마스크 사재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국민청원에 자기가 약 샀는데 이 메커니즘을 마스크에도 이용하면 어떻겠냐라고 청원을 했었고, 저도 거기 청원에 찬성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용돼서 마스크 사재기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경제적 대처를 과할 정도로 했고, 그리고 기존 메커니즘을 잘 이용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좀 늘어지고 하니까 경제 대응책이 조금 일관성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정부가 요즘 5인 이상 집합금지 뭐 그런 거 명령을 할 때와 해제할 때가 있었는데, 물론 경기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코로나가 회복돼야지 경기도 같이 회복되는 건데, 특히 명령을 해제할 때 좀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다시 그거 집합금지 명령을 할 때 거봐 또 할 거잖아. 좀 이런 느낌을 하나의 국민으로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갈수록 코로나 관련 정책이 좀 다른 이슈에 대해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 채은이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잘 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면에서는 봤을 때는 조금 많이 전체적으로 아쉬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혜은이가 일부에서 얘기해줬던 대로 한국은 이 모든 6가지의 그 6가지의 조건을 맞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2부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규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코로나가 터진 초기 시기부터 지금까지의 뉴스를 본 결과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런 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 경제의 성장을 바랬다는 것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역할적인 면에서도 조금 아쉬웠다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정부도 물론 노력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대응과 같은 드라이브 스루나 아니면 진단키트. 근데 진단키트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런 확진자의 그런 동선 같은 거, 이런 프로그램들 초반에 이제 어떤 국민이 만들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민의 역할이 좀 더 크지 않았나, 국민의 노력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정부의 그런 기여도 조금만 더 많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면도 있고, 또한 이제 도미노 효과라고 하죠. 이거는 저희 영어 지문에서도 아마 봤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그 첫 번째는 처음에 생겼던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이라고, 그것처럼 우리가 초기에 그런 과소평가 말고 조금만 더 과대평가를 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초기 대응을 굉장히 강력하게 했었더라면 아마 지금은 훨씬 더 낮은 확진자 수와 그다음에 더 빠른 이제 회복 속도를 가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 이렇게 몇 마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점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럼 반대로 이제 성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원 운영에 큰 피해를 겪으셨고, 이 때문에 지난 2020년과 올해 2021년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직접적으로 많이 봐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경우 다행히 코로나19를 미리 대처해 온라인 수업으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었고, 다른 학원의 학원 선생님들을 줄여나가 임금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는 와중 저희는 이전에 운영을 하던 대로 안정적으로 학원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의 상황과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이에 대해 훌륭히 대처를 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는 단순히 학원이라는 한정된 교육적 공간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경향에 있어서 최선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진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한국은 물론 코로나19의 대처가 조금은 느슨하고 어느 부분에서 완벽히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봐온 저희 입장에서는 생계의 위험이 될 수 있었던 코로나19라는 사태를 안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었고, 온라인 수업으로의 성공적인 전환, 그리고 백신으로 인한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과도기에 서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한국이 코로나19의 대처에 실패했다고 평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계가 불안정해지고 많은 피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대처를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회복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패도 성공도 아닌 최선의 대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각각 저희의 의견을 나누어 보았는데요. 같은 책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저희가 한번 의견을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의 경제 대처가 성공적이었다 혹은 실패했다, 아니면 그냥 코로나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일관성이 없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걸로 좀 공감을 하는 게, 우리나라는 좀 많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느 정도 말한 것처럼 이제 시민들 참여 잘 해주고, 정부도 조금 나름대로 시행착오 거쳐서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적인 차원 그 중에서도 이제 식당이나 이런 자영업을 많이 제한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어요. 정작 중요한 학교 이런 데는 많이 제한을 시키고, 반면 또 식당 같은 경우, 그것도 저는 이제 뭐라 해야지? 그러니까 저는 좀 인상이 깊었던 게, 유흥업소 같은 술집 주점들은 굉장히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하는 반면, 정말 중요한 학교나 다른 자영업자들은 시간 제한이나 이제 그 사람 제한테가 엄격하게 두는 부분에서 좀 의문을 품었거든요. 진짜 경제적인 차원을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그 자영업을 이제 좀 많이 제한하는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고 느꼈고, 공연이나 같은 이제 같은 문화예술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울이랑 동탄에서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유비모트를 대상으로 하는 고양이 카페라서 이제 부모님이 카페 수익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양이들을 치료하시고 그 고양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 차원에서 고양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카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인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제 서울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에서의 그런 자영업 그런 제한이 엄청 심하게 됐었잖아요. 그때 경제적인 피해를 많이 입으셔서 막 월세를 이제 줄여달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주인, 건물 주인께서는 월세를 잘 줄여주시지도 않으셨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으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런 경제적인 대처가,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적인 대처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초반에 이제 전체적인 확진자의 동선 공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점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뭐라고 하지, 민주주의가 좀 오랫동안 발전돼 있어가지고 이제 개인의 자유를 이제 무엇보다 중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걸 싫어하고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조금, 개인의 자유를 조금 제한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을 좀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물론 개인의 개인의 이런 인권 같은 건 자유를 좀 침해하는 요소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코로나 봉쇄에는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재난지원금이 이제 보편적 지원이랑 선별적 지원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둘 다 병행을 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살짝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선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람들한테만 주는 건데, 그 기준이 굉장히 딱 일정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50% 이내인 사람들한테만 준다. 그러면 51%인 사람이 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49%의 사람한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별적 지원이 그런 점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보편적 지원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뭐라고 하지,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부채를 쌓으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세금으로 내야 할 돈만 거의 1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편적 지원이랑 선별적 지원보다는 조금 더 딱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조금 더 정책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살짝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의견 듣는 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저는 매우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자 이 책을 읽은 후에 각자 소감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경제가 얼마나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 따라서 의료적 정책에만 사람들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 또한 그랬고요. 만약 경제적 대응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의료적 정책도 지금처럼 큰 효과가 발휘되진 않았고 의료 붕괴가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 분야를 좋아하지만 아직 정확한 진로는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코로나 관련 정책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러한 쪽으로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고 그냥 전반적으로 정책 결정에 관하여서 많은 관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2부를 직접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특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게 어떠한 한 정책에 대한 그런 역사나 의의 같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세세하게 알 수 있었는데 제가 아무래도 경제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더 재밌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제가 어쨌든 강연을 하는 거잖아요.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도 있어서 학습적인 부분에서도 너무 컸었고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면서 이 모든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외교적인 측면, 이제 의료적인 측면,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깝고 모두가 다 상호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사실 경제경영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진로를 꿈꾸고 있지만 채은이처럼 객관적인 정보와 그런 실력 그리고 혜윤이만큼 훌륭한 분석력과 요약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이제 경제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경영을 꿈꾸고 있다는 막연한 목표로 이번 책을 읽게 되었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첫째, 저 자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제가 아직 경제 경영에서 많은 부족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이 아저씨는 뭘 주장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터넷 그리고 책 등 자료들을 찾아보면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에 대해 보충해 나가며 제가 부족한 것은 많지만 이를 제 노력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코로나19와 경제의 관계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19와 경제의 관계는 경제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경제까지 배울 수 있었고 많은 정보를 얻으며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경제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해리덴트와 시장의 돌멩이, 어성수, 박혜윤, 이채은이었습니다. 와...